아버지라고요? 이 집 주인이 수아 씨 아버지라고요? 박준혁 씨의 목소리가 부동산 사무실 안에서 떨렸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바로 석 달 전 자신이 파혼을 통보했던 여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재만 씨는 서류를 천천히 정리하면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서 가져왔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디에 사시나요? 지금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그로부터 꼭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수아 씨는 32살이 되던 해봄에 박준혁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만남은 지인의 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준혁 씨는 첫눈에도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듯하게 차려입은 옷은 브랜드를 몰라도 비싸다는 것이 느껴졌고, 주차장에 세워진 은빛 외제차가 그의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수아 씨는 살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보다 말투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했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수아 씨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 꾸준히 만났습니다. 준혁 씨는 항상 좋은 곳을 골랐습니다. 예약이 필요한 레스토랑이었고 발렛이 있는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수아 씨가 익숙하지 않은 공간들이었지만 준혁 씨 옆에 있으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연스럽게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에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강남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신혼집도 거기서. 수아 씨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살짝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꿈꾸는 삶의 모양이 다른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10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걷던 길 위에서였습니다. 저는 수아 씨랑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수아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쁨보다 긴장이 먼저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쪽이 따뜻하게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양가 인사가 잡힌 것은 그로부터 2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먼저 준혁 씨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준혁 씨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눈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수아 씨의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하나하나 살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넌지시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수아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건물 관리 쪽 일을 하십니다. 준혁 씨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큰 탈 없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준혁 씨가 수아 씨의 집을 방문하는 차례였습니다. 수아 씨의 집은 성남시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골목이 좁았고 담장이 낡아 있었습니다. 준혁 씨의 외제차는 골목 입구에 겨우 세워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준혁 씨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수아 씨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마당이라고 부르기엔 작은 공간에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지가 낡아 있었고 천장에는 오래된 형광등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구는 수십 년은 된 것처럼 보였고 바닥은 군데군데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매일 타고 다니는 차의 시트보다 낡은 것들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집이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이재만 씨가 마당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재만 씨는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한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화분을 손질하다 나온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게. 멀리서 왔네. 짧게 인사를 건넸고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 씨는 인사를 하면서도 시선이 자꾸 집 안 곳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재만 씨는 그런 준혁 씨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밥을 먹으면서 눈으로만 사람을 읽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준혁 씨가 돌아갈 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세워둔 외제차에 오르면서 준혁 씨는 마지막으로 한번 집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아 씨는 그 시선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준혁 씨가 돌아간 뒤 수아 씨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재만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밥은 잘 먹더라. 수아 씨는 그 말의 온도를 알 것 같았습니다.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준혁 씨가 돌아갈 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세워둔 외제차에 오르면서 준혁 씨는 마지막으로 한번 집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아 씨는 그 시선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준혁 씨가 돌아간 뒤 수아 씨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재만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밥은 잘 먹더라. 수아 씨는 그 말의 온도를 알 것 같았습니다.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였습니다. 준혁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 씨,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다기보다 단단하게 결심이 서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아 씨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 자리에 마주 앉은 준혁 씨는 오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쥐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 씨, 우리 생각해봤는데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수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환경 차이가 크면 나중에 힘들 것 같아서요. 환경 차이. 그 단어가 수아 씨의 귓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집을 보고 난 뒤 사흘 만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수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묻지도 않았고 더 잡지도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카페를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수아 씨는 걸으면서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어디서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울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발이 아플 때쯤에야 버스 정류장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소리 없이, 아주 조금. 집에 돌아왔을 때 이재만 씨는 마당에서 화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재만 씨는 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화분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재만 씨는 오래불을 켜두었습니다. 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재만 씨는 조용히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첩 안에 무엇이 적혔는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파혼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수아 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출근을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혁 씨 이야기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재만 씨도 먼저 꺼내지 않았고 수아 씨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파혼 후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수아 씨는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멍하니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멈추었습니다. 공통 지인의 게시물에 준혁 씨가 태그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준혁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자였고 준혁 씨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게시물 댓글에는 축하한다는 말들이 줄지어 달려 있었습니다. 수아 씨는 화면을 내리지 않고 한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마침 부엌에서 이재만 씨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수아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그러다가 수아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준혁 씨 결혼한대요. 이재만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밥을 한술 더 뜨면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 씨는 국그릇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그때 왜 헤어졌는지 말 안 했잖아요. 이재만 씨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수아 씨는 그래도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허름하다고 했어요. 말은 환경 차이라고 했지만 집 보고 온 다음 날 바로 연락 왔어요. 이재만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에서 신혼집 시작하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외제차 타고 다니고 좋은 것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설마 했으니까요. 수아 씨는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재만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마당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낡은 담장이, 녹슨 대문이, 오래된 화분들이, 이재만 씨는 그것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수아 씨는 아버지의 옆얼굴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단하던 표정이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괜히 말을 꺼낸 것 같아 후회가 됐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진짜로요. 이재만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아주 천천히. 그날 밤 이재만 씨는 마당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로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 씨는 방 안에서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유난히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이재만 씨는 평생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집이 낡아도 불편하지 않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차가 없어도 걸으면 됐습니다. 옷이 수수해도 몸을 가리면 됐습니다. 그것이 이재만 씨가 수십 년을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허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딸이 남자한테 버림받은 이유가 자신이 살아온 방식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밤이었습니다. 이재만 씨는 마당의 낡은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아무렇지 않았던 그 대문이 그날 밤은 달리 보였습니다. 딸이 그 대문 앞에서 부끄러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괜찮다고 했지만 이재만 씨는 알았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딸이 그 말을 얼마나 오래 혼자 삭혀왔는지를.
이재만 씨는 그날 밤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그리고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정리했습니다. 오래 붙들고 살았던 것들을. 더 이상 그 방식으로만 살지 않겠다는 것을. 딸 앞에서만큼은. 다음 날 아침 이재만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아 씨가 출근하고 난 뒤 이재만 씨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몇 달 전부터 적어두었던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이름과 전화번호였습니다. 주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재만 씨는 그중 하나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매물 아직 있습니까? 그날부터 이재만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수아 씨가 어디 다녀오시냐고 물으면 이재만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일 좀 봤어. 그리고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아 씨는 그냥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재만 씨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조용함이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생겨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것이. 준혁 씨의 결혼식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대형 웨딩홀에서 식이 열린다는 것을 수아 씨는 공통 지인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수아 씨는 혼자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만 넘겼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이재만 씨는 강남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동네 처음이세요? 이재만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중개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재만 씨는 서류의 주소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준혁 씨의 신혼집 바로 옆 건물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신혼집을 구하기 시작한 것은 결혼식을 마치고 한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아내 유진 씨는 강남이라면 어디든 좋다고 했습니다. 준혁 씨도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그려온 동네가 있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반듯한 골목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하고 주변에 괜찮은 식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외제차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동네여야 했습니다. 준혁 씨는 부동산 앱을 열어 매물을 살펴보다가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깔끔했습니다. 층고가 높았고 창이 넓었습니다. 주변 환경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로 연락을 넣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친절했습니다. 매물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었고 집주인과의 계약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는 유진 씨와 함께 집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더 좋았습니다. 유진 씨도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집주인분이 직접 계약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한번 만나보셔야 할 것 같아요. 준혁 씨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주인을 직접 만나는 일이 드문 건 아니었습니다. 약속 날짜가 잡혔습니다. 준혁 씨는 유진 씨와 함께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외제차를 골목 앞에 세우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중개인이 반기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인사를 건네려다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60대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조용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석 달 전 낡은 집 마당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손에 흙이 묻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요? 이 집 주인이. 수아 씨 아버지라고요? 준혁 씨의 목소리가 부동산 사무실 안에서 떨렸습니다. 이재만 씨는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재만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서 가져왔나? 준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유진 씨가 조심스럽게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아는 분이에요? 준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만 씨는 유진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집주인입니다. 유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재만 씨는 다시 서류로 눈을 내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준혁 씨는 그 자리에서 계속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낡은 집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화분을 손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건물 관리 일을 한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남 한복판에 전세를 내놓을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꿈꾸던 바로 그 동네에. 이재만 씨는 서류를 준혁 씨 앞으로 밀었습니다. 앉지. 짧은 말이었습니다. 명령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한 한마디였습니다. 준혁 씨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계약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세보다 조건이 좋았습니다. 이재만 씨는 계약서 항목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조용하고 명확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준혁 씨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더 불편했습니다. 화를 내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만 씨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설명하는 집주인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였습니다. 이재만 씨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좋은 집이에요. 잘 사세요. 준혁 씨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덕담인지 비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재만 씨의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얼굴. 그것뿐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나오면서 유진 씨가 물었습니다. 저분 아는 분 맞죠? 표정이 굳어 있었잖아요. 준혁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잠깐 알던 분이야. 유진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너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 씨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재만 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화를 내지 않던 그 얼굴을. 그리고 수아 씨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던 그 얼굴이. 더 묻지도 않고 더 잡지도 않던 그 뒷모습이. 준혁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이재만 씨는 집으로 돌아와 수아 씨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수아 씨는 아버지의 외출이 어떻게 됐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재만 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이재만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수아야. 수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이재만 씨는 잠시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사 가자. 수아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디요? 이재만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강남.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아 씨는 빈 식탁을 바라보며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준혁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신혼집은 무조건 강남에서 시작하고 싶다던 그 말이. 수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날은 맑았습니다. 이재만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낡은 담장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녹슨 대문을 한번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오래된 화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십 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불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쉬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이재만 씨는 마당 한가운데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별 인사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골목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하나씩 실렸습니다. 수아 씨는 짐을 정리하면서 자꾸 멈추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아온 것들이었습니다. 긁힌 자국이 있는 책상이었습니다. 색이 바랜 커튼이었습니다. 손잡이가 헐거워진 서랍장이었습니다. 낡았지만 버리기 싫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재만 씨는 그런 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다 가져가. 수아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 집에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재만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울리면 되지. 새 집은 달랐습니다. 골목이 넓었습니다. 담장이 반듯했습니다. 현관문이 무거웠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천장이 높았습니다. 창이 커서 햇빛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수아 씨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좋은 집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왜 강남에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왜 이 동네를 골랐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아 씨는 그냥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만 씨는 마당에 화분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새 집 마당은 예전 집보다 넓었습니다. 화분들이 늘어서자 그나마 익숙한 풍경이 생겼습니다. 이재만 씨는 화분 사이를 천천히 걸으면서 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새 집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짐을 어느 정도 정리했을 무렵이었습니다. 골목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두 대였습니다. 수아 씨는 창문 너머로 내다보았습니다. 은빛 외제차가 먼저 섰습니다. 그 뒤로 검은 세단이 따라 섰습니다. 준혁 씨였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이삿날 시댁 식구들이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수아 씨는 창가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준혁 씨의 어머니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동네를 둘러보았습니다. 눈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골목을 훑었습니다. 집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옆집 앞에서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준혁 씨네 집보다 더 크고 반듯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준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옆집이 더 좋네. 집주인이 사는 건가? 준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짐을 들여놓다가 어머니가 불쑥 말했습니다. 옆집에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어? 준혁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해도 되는데. 어머니는 이미 현관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사 왔으면 인사는 해야지. 준혁 씨의 아버지도 따라 나섰습니다. 준혁 씨는 어쩔 수 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재만 씨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재만 씨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이재만 씨는 준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옆으로 옮겼습니다.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준혁 씨의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온 사람들인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재만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가 집 안을 슬쩍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참 좋네요. 집주인이세요? 이재만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반색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저희가 새 들어 사는 처지인데 잘 봐주세요. 이재만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쪽에서 수아 씨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려다가 현관 앞 상황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준혁 씨의 어머니가 수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지 않나요? 순간 준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준혁 씨가 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에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준혁 씨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아 씨를 보았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아들의 눈빛을 읽고 그냥 넘겼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수아 씨는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준혁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 씨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수아 씨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재만 씨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아 씨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따님이 참 예쁘게 생기셨네요. 수아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이재만 씨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하나 더 있거든요. 아직 장가를 못 갔는데 따님이 괜찮으시다면 한번 자리를 만들어 봐도 될까요? 골목에 바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혁 씨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자신의 아들이 이 여자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이재만 씨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아 씨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재만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은 이미 좋은 사람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더도 덜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는지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인연이 되면 좋겠네요. 준혁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인사가 끝나고 준혁 씨 가족이 옆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재만 씨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수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만 씨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계속 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 씨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아 씨를 알아보려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지 않나요? 라는 말이, 자신이 황급히 막던 목소리가, 수아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표정이. 준혁 씨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옆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오래도록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집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침이 오면 같은 골목에서 해가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면 같은 골목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준혁 씨는 처음 며칠 동안 조심했습니다. 출근할 때 골목을 나서기 전에 옆집 마당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수아 씨가 보이면 차에 오르는 시간을 늦추었습니다. 수아 씨가 보이지 않으면 빠르게 나섰습니다. 스스로도 우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아 씨는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 나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골목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보지도 않았고 더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냥 이웃을 대하듯이. 준혁 씨는 그 태도가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화를 내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아 씨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이재만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재만 씨는 화분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남의 그 낡은 집 마당에서 처음 보았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집만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목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만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혁 씨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면서 백미러로 이재만 씨를 보았습니다. 이재만 씨는 이미 다시 화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그 무심함이 준혁 씨를 가장 무겁게 눌렀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비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심함이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별것 아닌 사람을 대하듯이. 준혁 씨는 그것이 어떤 복수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이재만 씨가 마당에 나와 화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도 따라 나와 옆에 앉았습니다. 별이 조금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재만 씨가 눈을 들었습니다. 수아 씨는 마당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저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좀 더 좋은 집에서 자랐으면 어땠을까 하고. 이재만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준혁 씨 같은 사람한테 그런 말 안 들어도 됐을 텐데 하고. 이재만 씨는 화분 잎사귀를 손으로 가만히 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아야. 수아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재만 씨는 딸을 바라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없었던 게 아니야. 수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만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있어도 드러내지 않았던 거야.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수아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걸 밖으로 내보이는데 급급하면 정작 안이 비어. 이재만 씨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번지르르한 게 전부인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겉에서 사람을 봐. 집을 보고 차를 보고 옷을 보지. 정작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는 볼 줄 몰라. 수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만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그 남자야. 짧고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수아 씨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재만 씨는 다시 화분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미안한 것도 있어. 수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재만 씨는 마당을 바라보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은 방식이 내 앞길을 막은 거라면 그건 아버지 잘못이야. 수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이재만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끄덕임이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화분의 잎사귀들이 흔들렸습니다. 이재만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으면 한다. 수아 씨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재만 씨는 딸의 눈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가진 걸 내세우는 사람 말고 가진 게 없어도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 만나야 해. 수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만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 내 옆에 올 거야. 수아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딱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재만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화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손으로 흙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수아 씨는 그 옆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준혁 씨의 집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아 씨는 그 불빛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하늘로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불빛이 마음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수아 씨는 그날도 마당에 나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이재만 씨는 옆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준혁 씨의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근하는 소리였습니다. 수아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이재만 씨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잡초를 뽑았습니다. 차 소리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마당에는 물 떨어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낡은 집이 부끄러웠던 것은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 앞에서 돌아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지금 담장 하나 너머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골목에서, 같은 햇빛 아래.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